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원천징수 세 번째 마무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연말정산으로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 부분 같이 하실 때 과연 연말정산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요. 연말정산 자료를 어떤 입력 순서대로 할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고요.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여부 판단을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연령요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150만 원 받는 나이요건하고 소득금액 제한 요건을 둘 다 부합해야 하는 게 인적공제라면 이 부분에서는 연령 요건만 만족해도 돼, 소득 요건만 만족해도 돼, 둘 다 만족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거 좀 보고 가실 거고, 실제로 이제 연말정산 하시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는지 방법적인 걸 살펴보시고 샘플 사례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직접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뭐지? 아마 지금 혹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기업에게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매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매월 징수한 금액하고 1년에 한 번 정산한 금액하고를 비교해서 돌려주는 소득세, 더 징수하는 소득세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내용 살펴볼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는 왜 제외하냐면 여러분 앞서 저희가 사원 등록할 때 일용직 근로자 급여는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달까지 있었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이제 요 내용에 나 이러이러한 거 빼주세요, 이러이러한 거 금액 썼어요, 이렇게 이제 써놓은 자기들의 금액을 기초로 해서 세금 계산할 때 근거 자료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산출하게 돼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만약에 둘 이상의 근무지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두 군데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소득이 합산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종된 근무지하고 주된 근무지를 정하셔가지고 주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주된 근무지 그 회사겠죠.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종된 근무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시게 되고 두 가지 곳에 대해서 이제 합산을 하시게 되겠죠. 또한 1월부터 뭐 한 3월까지는 A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4월부터 12월까지 다른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도 퇴사를 하시게 된 경우니까 종전 근무지에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중도 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으실 수가 있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플러스 현 근무지에서 급여할 때 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합산이 돼서 정산을 다시 하게 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죠. 제가 어제쯤 업무를 볼 때 전화를 한 직원에게 받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연말정산하고 지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옆에 언니는 소득세를 30만 원 환급받았는데 저는 13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제가 월세액도 받게 됐고 월세 공제도 받게 됐고 여러 가지 제출을 했는데 덜 받았죠? 라고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떼인 소득세가 13만 원이더라고요. 징수당한 게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세 공제랑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한테는 13만 원을 다 환급해 주게 돼서 사실은 국세청에 들어간 세금은 이 A라는 직원한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B라는 언니는 그동안 원천징수한 게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결정세액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 얼마가 환급이 되죠? 30만 원이 환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걸 액면 그대로 비교를 한 거예요. 내가 소득공제자를 더 많이 냈고 월세까지 더 받게 되고 저 언니는 월세도 안 받는데 왜 나보다 환급을 많이 받나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낸 거를 다 돌려받았지만 이 언니는
본인이 낸 거 중에 일부만 돌려받은 게 됐죠. 이걸 또 설명을 하니까 세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연말정산을 하게 됐을 때 결정세액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실제로 1년 동안 소득을 벌었지만 그 사람의 부양가족 상황,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 의료비 쓴 내역, 월세 공제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개인 사항을 다 고려하는 게 소득세고 인세잖아요. 소득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이 직원이 훨씬 더 세금에 대해서는 영원이니까 더 클리어하게 끝난 거죠. 자,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저희 탭에 보시면 소득명세라는 탭이 있어요. 소득명세를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소득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고요. 종전근무지가 있었다면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이 소득명세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게 되면 소득명세 탭을 클릭하셔서 상단부에 종전근무지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각 항목별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각각의 탭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정산명세에 반영해라 라는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정산명세의 금액이 반영돼요. 그리고 소득공제에 가보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말고 보험료, 교육비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각 항목별로 입력한 내용들이 정산명세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연금 투자하고 월세액은요. 정산명세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따로 탭이 있긴 한데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정산명세에서 연금투자 월세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정산명세를 통해서 월세액과 연금투자 창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뒤에 준비한 문제가 월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입력해 보시면서 이해가 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사원 등록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로 1인당 150만 원씩 사원 등록에서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선 어떻게 됐었어요? 나이 요건도 만족해야 되고 엔드 조건으로 소득 요건도 둘 다 만족해야 1인당 15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사원 등록에서 풀어봤던 직원 중에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서 둘 다 불호 체크된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자녀가 연령이 20이 초과가 돼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있는 거예요. 소득은 없고. 그 대학교 등록금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소득 요건만 따진다. 즉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자녀가 소득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함으로 저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불호 입력을 자녀들을 해주셨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료에서 끌려 들어와서 교육비 같은 걸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보험료가 가장 까다로워요.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처럼 나이 요건, 엔드 소득 요건 둘 다 만족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는 누구만 만족하면 되냐면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돼요. 나이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의료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프니까 관대하다. 의료비는요, 연령 요건도 안 따지고요, 소득 요건도 안 따져요.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 부분들이 있다면, 의료비 기본적인 혜택이 안 되는 성형수술이라든지 미용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되겠죠. 주택자금은 본인 명의만 되고요. 연금저축도 본인 명의만 됩니다. 정치자금도 본인 명의만 됩니다. 자, 이 본인인 거 확인하시고요. 교육비는요,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님이 뒤늦게 이제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열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의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사용한 거 역시도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비용을 언제 것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근로기간 지출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자금이 있고요. 기부금하고 연금저축은 근로기간 아닌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신용카드 관련돼서는요. 신용카드를 썼는데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모두 다 신용카드, 여기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같이 가면 되겠죠. 의료비는 관대예요. 의료비는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아프니까 관대하다. 보장성 보험료는요. 보험료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해요. 자,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원래 학원 교육비는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는 가능하거든요. 교육비 공제가. 근데 학교 간 아이들의 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 간 아이들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 공제로 해줘요. 그런데 신용카드도 해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을 했어요. 교복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도 해줘요. 자,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했어요.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목되는 게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참 많이 하시고요. 학원비 결제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근로자에게 한 장 주고 국세청에 또 신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워낙 탭이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소득명세 탭이 있어요. 이 소득명세는 근로 내용을 쭉 이제 어느 정도 벌었는지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는 건데 종전근무지 여기에서 입력하고요. 인정상여, 과세대상 추가 금액들이 이 자리에서 입력이 되고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얘는 각각의 탭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공제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기부금은 제가 앞서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정산명세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걸 다 하고 나면 교육비라든지 보험료는 각 항목이 없잖아요. 그냥 소득공제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의료비는 각 탭에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들어오죠. 기부금도 각 탭에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들어오죠. 신용카드 각 탭에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들어오죠.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그냥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게 돼요. 그러면 정산명세가 다 가져가게 돼서 결국은 정산명세가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놓는 서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명세와 소득공제 탭에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정산명세 탭에 이제 모든 게 모이게 되고요. 연금투자하고 월세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을 하면 각 탭에 역으로 반영이 되는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면서 직접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박정민, 이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박정민 씨를 연말정산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저희 시험으로서는 마지막 시험 문제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에다가 연말정산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세요. 정확히 이름 보시고요. 박정민 씨의 부양가족은 모두 박정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신수연 씨는 자녀 박상준을 출산하였고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자료로 받아져 있습니다. 자녀 박성준은 박성준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름이 이제 태어난 아이는 박상준,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는 박성준, 이름이 헷갈리네요.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고요. 박정민이 지출을 하고, 이 본인이죠.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박물관과 미술관 사용분이 있고요. 다른 지출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박정민은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85평방미터.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 2억 2천만 원으로서 월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AT 시험 아주 친절해요. 월세액 받아라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완료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마무리하시는데요. 첫 번째 순서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의료비 탭에서 관련되어 있는 의료비 내용들 입력해 주시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고 했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의기신에서 각각의 탭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산명세 부분에 월세액을 입력하고 나면 각 탭에 월세액 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박정민의 현 주소지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들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서 입력하러 가볼 텐데요. 지금 박정민 씨의 가족들은요. 아내분하고 자녀 2명이
있고요. 아내와 자녀 2명은 전부 다 소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20세 이하고요. 아내는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3명 다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비속 2명 다 해서 150, 150, 150, 150, 600만 원 소득공제, 인적공제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또한 의료비가 이제 앞서 있다라고 했는데 신수연 씨가 출산을 했어요.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서 130만 원 지출한 금액이 국세청 자료로 보여지고 있고요. 희망숲 어린이집에 앞서 그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총 60만 원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거기에 현장 체험관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박정민 씨가 일반적인 현금 영수증에 1,000만 원,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50만 원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월세는 임대인이 이상희 씨고요. 임차인이 박정민 씨고 현재 요 거주지 이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고요. 월세 금액은 150만 원씩 2번 불입을 했겠네요. 11월, 12월에서 총 300만 원. 아파트 계약 면적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 저희가 그 계약 면적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앞서 문제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월세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주택 초과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었네요. 85평방미터 이하가 아니고요. 얘가 국민주택 초과하는 평방미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국민주택 초과네요. 85평방미터 초과니까. 그런데 저희 규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국민주택 초과,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이거나 또는 평은 되게 큰데, 평수는 되게 큰데 이제 실제로 기준시가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준시가 부분이 아까 문제 다시 또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2억 2천만 원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했는데 2억 2천만 원, 5호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서 요거 읽으실 때 제가 아까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55평방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여셔서 박정민 사원의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하나씩 입력해 가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 TAT 2급 2638의 골든 슈즈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인사급여 쪽에 메뉴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메뉴가 보여집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이 부분에서 이제 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투자명세, 월세명세. 이 부분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탭들이에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에서 소득 먼저 확인하시고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각 탭에 입력을 하시면 그 내용이 소득공제에 모이게 되고요.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요 란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정산명세가 각 란의 내용을 다 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쪽 관련된 부분은요. 이 연금계좌 57번 란에 있는 내용들 57, 58, 59 요 내용들과 연결되는 이 연금저축 쪽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월세액 부분은 여기 하단에 보면 69번의 월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오른쪽 탭에 보시는 연금투자 명세와 월세액 명세가 활성화돼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연말정산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죠? 저희 앞서서 보셨던 박정민 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박정민 씨만 F2키를 눌러서 불러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상시 근로자 전사원을 다 가져오거든요. 전사원으로 불러오겠으니까 예스를 하시고요. 사람 이름을 정확히 보시고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이 아니고 누구예요?
박정민을 체크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의 소득명세를 눌러보니까 박정민의 소득명세 부분이 이렇게 1월 달부터 쭉 해서 자료가 보여지고 있네요. 중간에 뭐 자료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산명세에 들어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에 대해서 600만 원 인적공제 받는 게 보여지고요. 총급여가 4,200만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각 항목별로 이제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종전근무지는 없어요. 1월 달부터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근무지가 있다면요. 상단부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종전 1번 활성화가 돼요. 여기에다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박정민 씨는 종전근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의료비 저희 보여지고 있는 거 신수연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PDF 자료 130만 원을 지출을 하신 걸 보고 있죠. F2키 누르셔서 산후조리원에 배우자가 지출하신 거. 국세청 자료가 있는 거는 1번 걸어주시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한 거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안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1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 부분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었는데 개정이 돼서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실 때는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200만 원 한도로 1회 200만 원이에요. 받으실 수가 있어서 1회 지금 130만 원이니까 받을 수 있고 정산명세에 보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4,200만 원 여기. 여러분 이 총급여에는요. 비과세급여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이니까 소득세를 과세하는 급여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연말정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에 지금 요 130만 원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득공제에 들어가 보시면 의료비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13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입력하신 이 의료비는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만 입력하고 여기를 동글매기를 안 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가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면 다시 한번 소득공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신수연 씨의 130만 원이 국세청 자료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한도가 200만 원인데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제가 여기를 250만 원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250만 원, 산후조리원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여기 지출된 거 우선 지울게요. 요거 체크 없애고요. 얘가 이제 사실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다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250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을 입력했지만 1회당 200만 원 한도라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200을 잘라주죠. 근데 저희는 200이 아니고 13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0만 원 입력한 내용이 소득공제 자리에 의료비 자리에 이렇게 신수연 씨 자리에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육비인데요. 누구 거 교육비였냐면 아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였었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현장 체험학습비를 60만 원 정도 지출한 게 있는데 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희가 의기, 신, 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소득공제에 첫 번째 아이 박성준 아이의 현장 체험학습비인데 교육비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얘가 취약전 아동인데요. 만약에 이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취약전 아동은요. 현장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력하면 안 되는 건데 입력하면 감점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현금 영수증이 있었죠. 세 번째 자료에.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박정민 씨가 일반 현금 영수증 1,000만 원 사용하시고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게 56만 원이 있었어요. 자, 박정민 씨 본인이고요. 현금 영수증 국세청 자료였었어요.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료에 현금 영수증 부분이 56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상단부를 보고 가실게요. 여기 9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박정민 씨 정산명세 보시면 총급이 얼마예요? 4,200만 원이죠.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신용카드 부분도 1,000만 원에 56만 원을 입력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의기신 신용카드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신용카드의 본인 명의에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죠. 본인 박정민 현금 영수증 1,000만 원, 도서 공연 사용액 56만 원에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건 월세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월세액은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월세액을 넣고 싶어도 입력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정산명세에서 입력을 하게 된다. 여기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금저축도 여기에서 내용을 이렇게 3번 연금저축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연금투자명세에 거꾸로 반영이 되고요. 월세액도 여기 69번 줄에 입력을 하시면 그 내용이 월세액 명세에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이상희 씨가 되고요. 임대사업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주택 유형은 아파트죠. 그리고 주택 계약 면적 155평방미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는 현재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경남 아너스빌, 백이동, 접엔 303호. 자, 계약 시작은 2020년 11월 1일에 하셨고요. 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고 월세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다시 한번 버튼 눌러볼게요, 여러분. 150만 원 입력을 했는데 이 150만 원이 월세액이 되는 거고 기간이 자동으로 해서 계산됐나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월세 11월, 12월에 총 얼마? 300만 원 연간 지출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계산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월세액을 입력을 하고 나면 궁금하신 게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150만 원을 넣는 게 맞나? 월세는 150만 원인데 저희는 지출을 얼마 했어요? 300만 원 했잖아요. 300만 원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계산이 되나라는 게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 12%를 제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6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150만 원에 계산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월세액은 이 기간 동안 지출한 총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300만 원. 이게 이제 오답으로 많이 이제 산출이 되는 케이스도 보여지고 있어요. 꼭 월세액 총액 이번 연도 지출하신 거 입력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 부분이 얼마로 바뀌어 있어요? 36만 원으로 바뀌어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정민 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월세액을 입력하니까 마지막 월세액 명세가 활성화가 되면서 관련 내용 이렇게 쭈루룩 들어와서 세액공제 금액이 36만 원이다까지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산명세까지 반영이 된 내용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항목별로 저희가 한 거 1번부터 잠깐 보시면 의료비 130만 원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입력을 안 했고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쪽이라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부분 1,000만 원과 56만 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월세액 부분 36만 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 상관은 없는데 완료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체크된 사원을 완료하겠습니까? 이렇게 완료를 혹시 누르시게 되면 뭐 수정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내가 입력했는데 왜 자료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되고, 실제 기출문제를 셋업하시면 이 백데이터 상단 부분에 답안 수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론 문제 15문제를 쭉 15개 체크하시고 USB에 저장을 하시면 이 백데이터들이 감독관한테 이제 보관이 되게 되고, USB 제출하시고 나면 시험장을 나오게 되면 이 시험 문제가 모두 다 끝나게 되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까지 마무리 입력 끝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잘 마무리하셨나요? 자, 저희 수행 팁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를 보고 부담해야 될 세금을 확정 짓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 제도이고요. 둘리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하고 종된 근무지 부분들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종전 근무지 자료와 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프로세스는요. 먼저 소득공제 탭을 여셔서 저희가 현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쭉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요. 종전 근무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종전 근무지 부분을 소득공제 탭에서 같이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고요.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각 란에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기부금은 정산명세로 반영해라 라는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정산명세에 반영이 되고요. 보험료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잊지 않고 소득공제 탭에 들어가 보면 보험료와 교육비 입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가 정산명세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하고 월세액은 정산명세에서 연금 투자와 월세액을 입력하면 거꾸로 이 내용이 각 탭에 반영이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들을 보시고 이거 해줄까 말까라는 걸 판단을 하실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판단할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 원은 연령 요건도 만족하고 소득 요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연말정산에 작업을 하실 때는 보험료만 까다로워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따질 거야. 이게 바로 보험료고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따지게 되고요. 의료비는 아프니까 관대하다. 보험료하고 정반대죠.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질 거야. 주택자금, 연금저축,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의 지출분만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존속은 불가능하고요.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도 가능하지 않고요. 그런 거 정리가 잘 들어가면 아마 틈새 점수까지 다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연말정산까지 마무리하면 저희가 TAT 2급의 실무 프로세스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배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 설레임이었어요. 충격이기도 했었어요. 살아갈 때도 매 순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을 할 때도 매 순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배우는 게 저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배우는 즐거움을 저희가 느껴보는 게 저희 삶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TAT 2급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삶에 배움이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TAT 2급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